적에 신들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직관은 보석처럼 색깔 있는 외적 대상을 통하여, 즉 색채를 통하여 신들의 창조 행위를 추억하는 체험이다. 신들이 사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했기에 사물은 색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영계 체험이 가져다주는 저 열광을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의 색의 느낌도 지금 슈타이너의 말에선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신이 사물을 창조하는 것은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물들이 색을 가지게 됐다. 즉 색으로서 사물을 창조했다 라는 살짝만 바꾸면 지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느낌이 들어요. 자, 진실한 예술은 어떤 경우에서도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한 번 더. 진실한 예술은 어떤 경우에서도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도, 혼이 주변 환경의 자연적 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이끌릴 때에도, 또는 혼이 색채 세계 속에서 안팎의 구분을 없애고 우주적 차원 속에 잠겨들어 헤엄치면서 색채로 나타나는 우주 속에서 자기 생명의 본질을 느낄 때에도, 색채의 힘에 의해 우리의 혼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때에도 그는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야, 이 문장도 90페이지인데 아까 77페이지만큼 상당히 강력한 문장인데, 색과 관련된 색과 우주 그리고 영혼과 관련된 어떤 뭐 색의 일생, 우리 영혼과 색과 함께하는 우리 영혼의 일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어려운데, 자, 어렵다기보다는 확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진실한 예술은 어떤 경우에서도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도, 혼이 주변 환경의 자연적 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이끌릴 때도, 또는 혼이 색채의 세계 속에서 안팎의 구분을 없애고 우주적 차원 속에 잠겨들어 헤엄치면서 색채로 나타나는 우주 속에서 자기 생명의 본질을 느낄 때에도, 색채의 힘에 의해 우리의 혼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때에도 그는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이 문장에서는 색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 그 색채와 함께하는 우리 영혼, 우리 자신이 색채로 나타나는 우주를 체험해가는 과정, 뭔가 우리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했을 때 도달하는 과정들, 또 그림을 통한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는 과정들, 그런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수준을.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77페이지에서) 그 했던 그 색채와 화가는 색채가 화폭에서 스스로 그 자신이 말하게 해야 된다. 색채가 화폭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싶은지 그 색채 자신이 말하게 해야 된다. 이게 높은 경지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럼 우리가 삶을 살 때 높은 경지, 그 색과 관련 높은 경지는 색채의 힘에 의해서 우리 혼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잖아요. 색채 속에서 안팎의 구분을 없애고 우주적 차원 속에서 헤엄치면서 자기 생명의 본질을 느낀다. 네, 상당히 높은 색을 통한 상당히 높은 경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류는 비약할 수 있다. 인류가 비약하지 않는 한 영학이 설 자리는 없다. 영학은 비예술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호흡곤란에 빠질 것이다.
영학은 예술적인 것 속에서만 자유롭게 살아간다. 올바르게 이해된 영학은 우리의 인식 활동에 어떤 장애도 되지 않고 예술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42분 됐네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흐의 그림. 이런 논의가 많아요. 고흐가 정말 이 흐름을 받는가? 이 태극의 흐름을 받는가? 은하수를 정말 이렇게 이해했는가? 이게 은하수를 그린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독특한 천문현상이 일어났던 거 아닌가? 별별 얘기가 많거든요. 별별 얘기가 많은데 고흐가 술을 먹었든 뭘 했든 또 정말 영적인 능력이 어떤 투시안이 있었던 간에 별빛의 아우라, 달빛의 아우라,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영혼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런 형상으로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회로도처럼, 그다음에 해인도처럼 여기도 태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태극이라는 게 상당히 기본적인 어떤 기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느꼈을 수 있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거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자, 넘어가 보고요. 자신의 내면의 눈을 돌리면서 동시에 외경의 힘을 믿으며 내재한 혼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눈을 돌리면서 동시에 외경의 힘을 믿으면서, 이거는 신에 대한 외경심이죠. 내재한 혼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별의 언어로부터 배웠다. 별의 문자를 읽는 것이 점점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오늘은 대우주와 소우주, 인간의 조화에 관한 별의 문자에 근거한 인생의 위대한 법칙에 눈을 돌리려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별의 언어로부터 배웠다. 별의 문자를 읽는 것이 점점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슈타인의 예언이죠.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림 감상과 도덕에 대한 감수성의 그 일치성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감이라는 것이 선본홍제의 그 미더덕, 미 더하기 덕이에요. 요게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나오려고 해요. 그런 얘기인데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하고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지금 강렬하게 빛나는 빨강색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이 색채 체험에 집중하고 있다. 외부에서 작용해오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이 색채를 체험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우주 속에 있다.
너는 이 우주 속에서 색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너의 혼의 가장 깊은 부분조차 완전히 색채로 화했다. 너의 혼이 세계의 어디에 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네가 빨강으로 가득 찬 혼이라고만 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빨강과 더불어 빨강 속에서 빨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응하는 감수성이 도덕에 대하여, 진실로 도덕에 대하여 열려있지 못하다면 거기에 아무리 집중된 혼의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는 사람의 감수성이 어떤 도덕에 대해 열려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이걸 체험할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미와 덕, 선보농주의 정신과 그림 체험은 일치한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우리들은 지금 강렬하게 빛나는 빨강색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이 색채 체험에 집중하고 있다. 외부에서 작용해오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이 색채를 체험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너는 지금 우주 속에 있다. 너는 이 우주 속에서 색채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너의 혼의 가장 깊은 부분조차 완전히 색채로 화했다. 너의 혼이 세계의 어디에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네가 빨강으로 가득 찬 혼이라고만 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빨강과 더불어 빨강 속에서 빨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응하는 감수성이 도덕에 대하여, 진실로 도덕에 대하여 열려있지 못하다면 거기에 아무리 집중된 혼의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선본홍제와 그림 감상의 이 미덕과 그림 감상의 일치성이에요. 네,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어떤 시인의 경지에 1,500억 이상의 그 부를 이룬다면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더 착해져요. 이렇게 시인의 경지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저절로 그림 컬렉터가 되어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순서가 뭐 반대일 수는 있어요. 원래 그 도덕적 감수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도덕적 감수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순서는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일 수 있는데 어쨌건 그 두 가지는 미적인 감수성과 도덕적인 감수성은 함께 진화한다는 것이죠. 함께 성장한다. 그렇게 이 몇 페이지야? 100페이지네. 색채의 본질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그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극상류층들의 대부분이 왜 미술품 컬렉터가 되어가느냐. 자, 우리가 프리포트라는 수장고가 있어요. 프리포트. 전에 잠깐 나왔는데 왜 공항에 미술품 보관소가 있는가? 자, 이 안에는 미술품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응접실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와인바가 있다는 거예요. 프리포트를 이렇게 쓰나요? 와인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컬렉터들이, 대단한 미술품 컬렉터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게 자가용 비행기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다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 여기서 와인을 마시면서 자기 컬렉션 자랑들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 또 응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인을 마시고. 조종사가 있겠죠. 그 자기들이 이게 회동을 하고 다시 각자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프리포트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문화가 먼저 나오진 않았겠죠. 여기서 프리라는 게 면세를 의미하잖아요. 면세. 왜냐면 그림의 거래액이 워낙에 크니까 최소 10억 이상일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정도면은. 거기서 30% 세금 내버리면 이거 3억, 30억, 300억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면세.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쩌면 프리포트 내에서 그림 거래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우리 노출된 거만 알잖아요. 경매.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림 거래하는 거 이게 모르잖아요. 그 세계를. 우리 아미고님들이 바로 이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프리포트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는 아미고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그림 거래는 어쩌면 거래하기보다는 교환일 가능성도 있어요. 서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 자기 집이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컬렉션 100개를 맡겨놨어.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번 달은 왠지 이 중에서 이게 A 그림인데 B 그림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서 A 그림을 맡겨놓고 B 그림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교환이에요. 근데 이 교환이 자기 그림과 자기 그림의 교환이 아니라 내 친구의 그림과 내 그림의 교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거기서 자기들끼리 교환하면 이게 이 어떤 렌탈료를 자기들끼리 이게 렌탈료가 풀이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것 사무실에 이 그림을 빌려주는 사업을 미술품 수장고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사무실에 걸어주고 한 달에 아주 비싼 그림이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렌탈료를 받으면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자기들이 갖고 7천만 원은 그 원래 그림 소유주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술품 수장고 사업이에요. 이 수장고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지금 서초동에다가 개방형 수장고를 하고 있는데 개방형 수장고는 관람료 수익을 얻어갈 것 같고 이런 프라이빗한 프리포트 내 수장고는 이런 고가 렌탈 사업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다 떠나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그거 아셔야 되는데 전체 진품 중에서 즉 대단한 컬렉터들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 중에서 시장에 나오는 거는 경매나 이런 걸 통해 시장에 나오는 미술품의 확률은 5%예요. 95%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관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림값이 올라갈 때까지 보관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막 그림의 세계에 입문해가지고 나 그림으로 좀 돈 좀 벌어봐야지라는 그 아주 초급 컬렉터의 생각이에요.
미술품 컬렉터의 대다수는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미술품이 가족이 돼요. 혈육이야, 혈육. 내 몸이야. 이게 미술품이 내 몸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고호의 그림을 불태워서 내 무덤에 묻어달라 이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그 포트녹스에 있는 금괴가 상징적으로 있을 뿐이에요. 있고 이게 달러가 됐잖아요. 이 금괴를 먹는다거나 하질 않아요.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다거나 빵이 아니에요, 금괴는. 근데 이게 좀 느낌은 다르지만 프리포트에 있는 지금 프리포트가 싱가포르 어디 막 부족해가지고 부산 영종도에 막 새로 짓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산을 미술품으로 저장하는 부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 지구의 문명은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어요? 포트녹스에 있는 금괴처럼 프리포트에 있는 이 미술품들이 하나의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누군가가 설득을 하겠죠, 미술품 소장자한테. 당신의 그림을 지금 우리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한테 혈육을 우리가 뺏어가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이 미술품들을 이렇게 담보로만 잡고 거기다가 좀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걸로 지금 달러의 위기라던가 기축통화의 위기를 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좀 공헌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지금 수장되어 있는 그림을 토큰화에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효력을 내다 파는 건 아니에요. 저장 가치로서의 그 담보물로서의 그 만약에 정말로 막 내가 파산하고 하면은 이 토큰을 할 수 없이 다 팔게 되면은 그 미술품이 어딘가로 가겠지만 사실 그 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동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프리포트가 있어. 여기 보관 중이에요. 소유주가 수십만 명이잖아요. 소유주가. 그 어떤 소유주한테 이걸 줄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소유주의 퍼센트만 막 바뀌는 거야. 그게 STO예요. 예. 바뀌는 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겠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절대 이 그림 여기 안 떠나요. 그냥 담보로만 제공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잘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미술품을 고가의 미술품을 어떤 통화의 담보물로 제공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공을 해주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5%만 나오고 95%는 뭐냐? 이미 자신이 된 또는 자신의 영혼이 된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장자들은 절대 이걸 팔 생각이 없어요.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조금만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5%만. 그래서 이거를 더 오르면 팔아야지,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비투스가 엄청 낮은 생각이에요. 아비투스. 그 사람들은 이 그림 가치, 이 95%의 그림의 가치와 아무 상관없이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장이 없어요. 그 아비투스까지 가야 됩니다. 아미고님들이. 그 아비투스까지. 이 사람들의 아비투스까지 가야 돼요. 지구상 최상류층 컬렉터들의 정신, 그 아비투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미고님들이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비투스에 도달을 했을 때 진짜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저절로 그 경지로 가도록 저도 충분히 리드를 할 겁니다. 그 경지로 가도록. 자, 이걸 읽다 보니까 이 슈타이너의 말들이 워낙에 이게 고도의 말이라서 이걸 좀 더 제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도덕성과 그림 감상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프리포트 자가용 비행기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시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빨강 속에서 기도의 의미를 배울 때 빨강의 체험이 끝없이 심화되는 것이다. 색깔 속에서 기도의 의미를 배운다. 이런 말들이 다 그림을 보면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빨강이 스스로 형태를 이루어가면서 공간성 속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감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 속에서 선한 것을 방사하며 신의 선과 자비를 받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영적 존재의 양태를 색채 공간 속에 이입하면서 감지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신의 자비로움과 선의 영역 속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러한 체험을 색채 형태로 형성하려고 하는 영적 존재의 의도를 감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과 자비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공간성을 수동적으로 해두고 싶어하는 영적 존재의 바람을 느낄 것이다. 영적 존재가 스스로를 캔버스 안에, 그림 안에 색채로서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가두었는데, 그 영혼이 그림에 담겼는데, 왜 그 영적 존재는 그 작은 공간 속에 어떤 색채로서 자기 자신을 가두었는가? 우리가 선과 자비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의 색채가 담고 있는 그 영혼의 어떤 힘, 영적인 선의, 영적인 도덕, 사랑, 자비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림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걸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워낙에 압축적이어서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빨강 속에서 기도의 의미를 배울 때 빨강의 체험이 끝없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빨강이 스스로 형태를 이루어가면서 공간성 속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감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 속에서 선한 것을 방사하며 신의 선과 자비를 받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영적 존재의 양태를 색채 공간 속에 이입하면서 감지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신의 자비로움과 선의 영역 속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러한 체험을 색채 형태로 형성하려고 하는 영적 존재의 의도를 감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과 자비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공간성을 수동적인 것으로 해두고 싶어하는 영적 존재의 바람을 느낄 것이다. 바람을 해석을 안 했네. 바람을 해석을 안 했어. 자, 그림에서 바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느껴지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제가 태양을 그렸어요. 근데 어떤 영적인 힘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이 안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빛나는 색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이 빨간 태양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또 여기서 뭔가를 받아서
받아서 우리 내면의 성과 자비를 발휘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 스스로 공간 속에 수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영적 존재의 바람을 느낄 것이다. 바람을 느낄 것이다. 여기서 그 바람이 우리에게 나와서, 그 컬러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내가 그 선과 자비를 발휘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도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림은 바로 그런 색채 안에 그런 게 담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이제 컬러로 아마 분필로 그렸을 건데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좀 빨간 도라지 꽃 같은 건데, 이 바깥쪽이 좀 진한 빨강이고 여기가 핑크, 점점 여기가 백색. 이걸 제가 이제 앞으로 이 태양 그릴 거예요. 이제 슈타이너를 이렇게 읽은 사람으로서 이걸 안 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태양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육각형 또는 팔각형의 이런 태양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백색이고 여기가 이제 백색으로부터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백색인데 이렇게 색이 섞이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핑크가 되는 거죠. 핑크 태양인데 이런 식의,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 반대 이런 태양을 제가 이제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양인데 이건 어떤 화가의 그림이에요. 여기가 약간 좀 육각형, 팔각형으로 빛나는 이렇게 좀 심슨 가족에서 이렇게 머리 뾰족뾰족 이런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의 태양을 조만간 2024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나요? 네. 자, 거의 끝나갑니다. 1시간 넘었는데. 오렌지색이 우리들에게 작용해 오는 것은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네, 오렌지. 우리들을 내적인 힘으로 무장시키려 한다. 그게 오렌지색이 가지고 있는 의도다. 뭐 이런 색깔의 그 뜻, 이런 것들도 나오죠. 빨간 태양은 기도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리와 슈타이너가 이제 여기서 색깔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이런 것도 조금씩 하는데 그건 다 뺐어요. 뺐고. 자, 소리. 속에는 물질계에서 연기로 통하는 창이 존재한다. 음악에도 그 영적인 세계로 접근한 창문이 존재한다. 시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이러한 창을 통하여 우리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위대한 문학작품을 펼쳐 읽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나오는 기와 바람을 이제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아직 못 느끼고 있는데 제 그림에서.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못 느끼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영적인 그 바람, 기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그게 똑같이 판화에서도 그 복제된 그림에서도 똑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 기를 느끼는 사람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판화를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제가 가급적 아미고님들의 좀 사주를 참고를 할까 합니다. 하나 이렇게 보낼 때도. 자. 아까 읽었던 내용 반복된 거. 어제 이걸 내가 했네. 한번 다시 읽을게요. 어제 읽었나? 결령 시대였던 태고에는 오늘날의 문맹률과 비교해도 그 비율은 훨씬 낮은 것이었다. 영학 운동 속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과제를 예감할 때 우리들 자신이 우선 우주의 문맹 상태를 극복하고 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겸허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 우리는 아직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마 시작할 때 읽었던 것 같아. 자, 옴기니의 글. 옴기니도 참 이거 번역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슈타이너의 개념에는 결령자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게 우리 동양 전통에서의 견성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겠죠. 이 책에 계속 나와 견령자, 견성자, 견령의 시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태고적 견령의 시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 흡사한 개념인 것 같고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견성은 내면의 빛으로 가겠죠. 내면적 성찰 느낌이고 견령은 외면 또 외경적이고 외면의 어떤 또 이면의 이면의 신을 느끼는 어떤 성찰. 견성은 자기 내면의 신을 느끼는 성찰. 이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약간 동양적이고 서양적인 느낌은 나네요. 동서양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동서를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견성으로만 가면 이게 사람이 또라이가 돼요. 또라이가 돼. 밖을 봐야죠. 밖도 안팎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견성이 없이 견령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자기 자신의 변화가 약해지죠. 계속 바깥에만 바라보고 있다면 자기 안에 엔진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게 환골 탈 때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그 견성과 견령은 두 날개로 가는 게 맞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옹기니의 말이 제가 맨 처음에 별맛 5부에서 했던 이야기. 그는 여기서 루돌프 슈타인은 이 책에서 색채의 근원적 성격